오늘부터는 20세기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했었던 시대이고요.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민족의 역량을 집중시켰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사 역시 제국주의의 충돌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이에 대응해서 인류는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20세기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가치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 정의들이 어떠한 역사적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평화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평화에 대한 모습은 각자의 머릿속에서 조금은 다르게 하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을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과 같은 일상 속에서의 평화로움으로 우리는 흔히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쟁과 통일과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되는 것 역시 평화라는 용어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듯 보이나 또한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용어가 평화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평화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어지고 그렇게 규정되어진 평화라는 개념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평화라는 개념 역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평화라는 개념인데요. 국가 같은 인간 집단 간의 조직적인 물리적 폭력,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의 성격은 전쟁에 참여하는 소수의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져서 벌어지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평화의 요소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비스마르크 시기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는 광범위하게 이야기되어지는 평화의 하나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인 평화라는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공유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을 인간 사회의 구조 속에서, 키포인트입니다. 사회의 구조 속에서 탐구하여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인간 집단이 협력과 조정하는 형태를 평화라고 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전쟁이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인간을 괴롭히는 요소들은 많을 겁니다. 빈곤의 문제, 차별의 문제, 소외의 문제 등이겠죠. 인종차별, 빈부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다양한 방식의 차별이 사회 속에 내재하고 있고요. 그러한 차별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소하고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모든 과정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쟁취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입니다. 적극적인 평화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평화의 개념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평화의 개념들이 정착되는 과정까지의 역사의 변화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인물은 익숙한 인물이죠.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입니다. 민족주의를 배울 때 보았던 인물인데요. 비스마르크는 평화의 수호자,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려지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의아스럽죠. 보불전쟁을 유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을 통해서 독일 제국의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수단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했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왜 이 인물을 평화의 수호자라고 이야기를 할까? 평화의 파괴자가 아니라 의아스러울 텐데요. 비스마르크 시대는 평화의 시대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평화였는가가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비스마르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스타투스 큐어, 로마인들이 주로 평화를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현상유지라는 개념이죠.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전쟁보다는 외교력을 통한 현상유지가 독일 제국의 미래에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탁월한 외교력을 통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을 이용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있었던 시기를 유럽에서는 평화의 시기라고 부르고요. 프랑스에서는 벨 에포크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인데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상태가 왜 1차 세계대전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당시의 평화가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평화였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끝나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프랑스는 풍요와 평화를 누리던 벨 에포크 시대로 여가와 유흥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중 몽마르트에 위치한 댄스홀 물랑루즈는 로트렉이 즐겨 찾으며 그림의 소재로 삼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주아들의 퇴폐적 놀이 문화나 댄서들의 에로틱한 모습을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편견이나 비판 의도 없이 물랑루즈의 화려한 밤문화를 정확한 눈과 빠른 손으로 스케치해 그렸을 뿐입니다. 로트렉은 이 그림 뒤쪽에 뼈가 없는 듯 느껴질 정도로 춤을 잘 추는 발렌타인이 초보자를 가르치다 라고 썼습니다. 초보자는 붉은 스타킹을 신은 여자고 그 맞은편의 남자는 춤추는 몸놀림이 너무 유연해 뼈 없는 발렌타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로트렉은 발렌타인의 별명에 걸맞게 그를 흐느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로트렉은 물랑루즈에서 밤문화를 즐기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그렸습니다. 그림 가운데 먼 곳에서 키 큰 사내와 나란히 걸어가는 작은 남자가 로트렉입니다. 그림 오른쪽에 뒤를 돌아본 채로 머리를 매만지는 여성은 먹보라는 뜻의 라 굴리라고 불린 물랑루즈의 스타 댄서입니다. 손님들의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먹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 그림은 전경에 있는 얼굴이 반쯤 잘린 댄서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조명을 받아 형광색으로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것 같기도 하면서 물랑루즈의 자유롭고 화려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물의 얼굴을 다 그리지 않고 화면에서 자른 파격적인 표현 방식은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로트렉은 석판화로 만든 상업 포스터로 성공을 누린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물랑루즈의 댄서 라 굴리나 가수 이베트 길베르를 모델로 자주 그렸는데 특히 좋아했던 모델은 역동적인 춤동작으로 다이너마이트라고 불렸던 제인 아브릴입니다. 영화 물랑루즈에서 니콜 키드먼이 맡은 배역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다방 자포네라고 불렸던 카페 콩세르의 광고 포스터 속 검은 실루엣의 여인이 제인입니다. 로트렉은 먼 거리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적인 특징만 잡아 크고 단순하게 인물을 그렸습니다. 또 리드미컬한 곡선 표현으로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상황을 경쾌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림 왼쪽 이 무대에는 화면에 목이 잘린 검은 장갑을 낀 여성이 있는데 가수 이베트 길베르입니다.
인물의 얼굴을 중심에 두지 않는 독특한 구도와 뚜렷한 윤곽선, 명암이 없는 색 표현은 우키요에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로트렉은 제인이 쓴 모자의 깃털이 다방 자폰의 글자를 살짝 가리도록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입니다. 제인은 로트렉의 작품 덕분에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트렉은 제인 아브릴이나 라 굴리, 이베트 길베르 같은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인물의 존재를 그림으로 남겨 그 이름이 미술사에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로트렉은 불규칙한 생활과 과음, 수면 부족, 창녀들과의 무분별한 교제 등으로 건강이 심하게 악화돼 36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벨 에포크 시대를 상징하는 화가였던 로트렉의 그림과 삶을 살펴봤는데요. 로트렉은 물랭루스라고 하는 화려한 향락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벨 에포크 시대의 또 다른 인물로는 에드루아누 마네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주로 부르주아의 일상을 그림으로 묘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틀리에의 아침이라는 그림은 대표적인 그림이기도 한데요. 복장과 표정 그리고 풍경 속에서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살롱에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시대를 논하는 부르주아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성취의 시대, 성공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리 로랑생이라는 여류화가의 그림 역시 당시 벨 에포크 시대의 화려함과 여유로움, 풍요를 색상과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모습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이제 마네와 같은 화가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이면을 폭로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번영과 풍요로움이 한 사회의 차별과 그 사회가 안긴 모순과 착취와 억압에 기반한 것이고 그러한 시대의 위태로움을 직관적으로 파악했었던 마네는 이 시대의 문제를 고발했었던 고발화가로서 후반부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도 합니다. 로트렉의 그림 역시 당시의 향락과 사치,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폭로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데요.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하는 평화로운 시기는 또 다른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시기도 했습니다. 벨 에포크 시대에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적인 번영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룩한 시대이기도 했고요.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간 이성의 무공한 신뢰가 확립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몽주의를 통해서 중세의 덫으로부터 벗어나 신의 간섭으로부터 더 이상 인간은 침해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 세계를 구성하고 설계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됐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인간이 살지 못하는 공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탐험을 통한 도전과 진취성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를 표현하자면 진취성과 희망, 긍정, 도전 등으로 상징되어지는 시기였고요.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비스마르크가 제공해준 평화가 뒷받침해주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기의 결말은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인 사태로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비스마르크의 시대에 40년간 유럽은 평화로웠다. 그것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보불전쟁이 끝이 나고 독일 제국이 완성이 되면서 비스마르크는 세력 균형의 논리로 유럽의 전쟁을 차단하고 가장 평화로운 질서를 완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평화라는 것이 누구의 평화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둣가의 노동자들의 모습이죠. 평화로워 보이나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복장과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평화라는 단어와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시기의 평화를 학자들은 자기중심적 평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국주의 시대의 평화는 철저히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뉘어진 평화였습니다. 주체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로운 시대였고 번영의 시대였고 풍요의 시대였지만, 그렇지 않고 타자로 소외되고 배제되는 존재에게는 결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주체는 근대 문명을 완성시킨 이성적 존재들이었고요. 그 이성적 존재들은 유럽인이었습니다. 백인이었죠. 그 중에서도 남성이었고요. 남성 중에서도 부르주아 계층이었습니다. 문명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는 야만국가로 규정이 되죠. 야만국가는 문명국가의 지도와 문명국가의 문명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문명화되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침략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유린하면서 식민지화하는 과정들이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져 가죠. 그들이 만든 국가를 근대국가로 칭하며 그들과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전통적인 국가들을 봉건국가로 규정하고 해체하고 해소하고 절멸해야 되는 대상으로 겨냥하게 되죠. 그것은 1차 세계대전에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러시아 제국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 존재와 그들에 대한 이상화의 과정 속에서 이성적 존재가 아닌, 즉 유럽인이 아닌 비유럽 사람들, 남성이 아닌 여성들, 부르주아가 아닌 비부르주아들은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하며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을까요? 의문이 생기죠. 바로 그러한 의문 속에서 새로운 평화의 개념이 모색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지금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에 있었죠.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힘의 균형과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각국은 힘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해 나갑니다. 경제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고요. 군사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군비 증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일률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별과 소외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지요.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요소였는데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불만을 제기하는 다양한 존재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죠. 첫째로 다민족 국가 내에서는 인종차별과 인종학살, 제노사이드 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났었던 포그롬, 유태인 학살입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인들에 의해서 보스니아인들이 학살당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요. 아르메니아인들의 대량 학살 역시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들 그리고 여성들의 평등의 요구들 역시 묵살당하게 되죠. 철저한 차별과 소외 등이 바로 이러한 평화를 유지하는 명분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힘의 균형과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 등이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은 가장
비극적인 충돌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학살 등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죠. 영국과 프랑스 간에 있었던 파쇼다 사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 간에 있었던 보어전쟁, 다이아몬드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전쟁이기도 했었죠. 독일과 프랑스는 모로코에서 두 차례의 충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는 비스마르크가 실각하고 나서 빌헬름 2세가 등장한 시기였고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힘의 각축이 벌어지게 됐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충돌이 러일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파열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응축되어져 있었던 충돌의 가능성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번져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평화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됐던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시점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러시아 혁명 역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평화의 개념을 요구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910년대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평화의 개념을 제시했고요. 새로운 변화의 목소리를 호소하게 됐던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활동가자일입니다. 세계 1차 대전까지 평화의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표현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 주셔도 되고요. 간단한 글로 표현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규정되어져 있는지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